안녕하세요. VS 코드 인사이드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맡게 된 배선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MS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코드 에디터인 VS 코드에 대해 아주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VS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한 이유는 웹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면서 항상 완성한 코드를 보면서도 설계면에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인데요. 저는 다양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저작 도구를 몇 가지 개발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관심사의 분리나 추상화 같은 아키텍처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만들곤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각 모듈 간의 계층과 관심사를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으면서도 합쳤을 때는 코드를 읽을 때 아키텍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언제든 내부적으로 기존의 코드는 건드리지 않고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 확장성을 무한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혼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계를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했지만 머지않아 스스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끼게 됐고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찾아보다 발견한 것이 VS 코드입니다. 여기서는 혹시 웹 저작 도구와 같은 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이 VS 코드의 큰 틀에서의 구조와 사용하고 있는 설계 패턴들에 대해 간단히 몇 가지 살펴봄으로써 이 VS 코드 팀의 철학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VS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VS 코드는 MS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코드 에디터로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되었으며 프레임워크 없이 바닐라 JS를 사용하여 뼈대부터 하나하나 작성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또한 윈도우즈, 맥, 리눅스 등 여러 운영체제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GitHub 코드스페이스라는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이 서비스는 VS 코드를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스탠드얼론 뿐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도 실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고 가장 먼저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디렉토리 구조를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코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코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허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VS 코드의 디렉토리 구조는 크게 베이스, 플랫폼, 에디터, 워크벤치, 코드 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 5개의 레이어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근차근 쌓아져 나가는 형태입니다. 우선 베이스는 이 VS 코드와 관계없이 어느 앱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컨텍스트 프리한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레이, 컬러, 해시, 제이슨 등 유틸리티 코드들이라든지 또 체크박스, 리스트, 그리드, 트리 등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추상화된 UI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VS 코드의 이 프레임워크와 같은데요. 이 VS 코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인 디펜던시 인젝션부터 싱글톤 시스템, 로컬라이제이션, 어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관리 등 이 VS 코드의 코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디터입니다. 이 에디터는 여러분들이 VS 코드에서 이 코드를 편집하는 부분인 코드 에디터의 부분에 대한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재밌는 점은 MS는 이 코드 에디터만을 분리하여 모나코라는 웹 코드 에디터로 따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나코라는 웹 에디터는 VS 코드에서 앞서 말씀드린 베이스, 플랫폼, 에디터 부분까지만 그대로 떼어온 것입니다. 이 점은 VS 코드에서 레이어 간 구조적 분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워크벤치인데요. 이 워크벤치는 앞서 말씀드린 이 에디터 부분을 포함하여 파일 탐색기, 에디터 그룹, 터미널 등 여러 가지 VS 코드의 기능들을 집합해 놓은 VS 코드 전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드인데요. 이 VS 코드는 맥, 윈도우즈, 리눅스, 코드 스페이스 등 많은 플랫폼으로 서빙이 되죠. 이 과정에서 이 플랫폼별로 다른 부트스트랩핑이 필요할 텐데 이 플랫폼별 부트스트랩핑을 담당하는 부분이 코드입니다. VS 코드는 UI 프레임워크 또는 라이브러리 사용 없이 바닐라 JS만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왜 VS 코드가 이 바닐라 JS를 사용하여 개발했을까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UI 프레임워크 또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때와 바닐라 JS 사용했을 때를 비교하여 6가지 특징을 꼽아 보았는데요. 편의상 앵귤러, 리액트, 뷰 등을 프레임워크로 통일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디클레러티브 스타일과 임페러티브 스타일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경우 컴포넌트를 다룰 때 원하는 상태를
프롭스로 넘기는 디클러레이티브 스타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OOP를 기반으로 한 임페러티브 스타일에서는 이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키고 인스턴스 API를 호출하는 식으로 코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여기서 제가 느낀 디클러레이티브 스타일의 단점 중 하나는 이 컴포넌트의 상태를 조회하는 행위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이 앵귤러나 리액터 같은 컴포넌트에서 만약 컴포넌트의 내부 상태를 조회해야 한다면 이 콜백을 받아서 값을 계속해서 추적하거나 이 컴포넌트의 레퍼런스를 받아서 직접 값을 조회해야 하는데요. 이 전자의 경우는 번거롭고 후자의 경우는 디클러레이티브 스타일과 거리가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 반면 OOP 기반의 임페러티브 스타일에서는 클래스가 API를 제공해주기만 하면 해당 API를 통해서 상태를 원할 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VS 코드는 많은 컴포넌트들이 다른 외부의 컴포넌트의 상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컴포넌트의 상태를 조회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 점에서 임페러티브 스타일이 VS 코드에 조금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차이는 돔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돔에 대해서 직접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돔의 레퍼런스를 받아오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바닐라 JS에서는 돔을 직접 생성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돔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라이프사이클의 존재 유무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컴포넌트들은 각자 자신만의 라이프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앵귤러의 end-on changes, 리액트의 컴포넌트 did update 등이 있죠. 그런데 이 UI를 나타내는 것과 더불어 에디터처럼 수많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고 이 스테이트의 변화에 따라 사이드 이펙트가 다양할 경우에 정밀한 범위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이 라이프사이클 존재는 오히려 코드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차이는 컴포넌트의 개방성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경우 한번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나면 그 컴포넌트를 외부에서 제어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보통 컴포넌트의 상태는 이 프롭스를 통해 변경하기 마련인데 이 프롭스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레벨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반면 OOP를 기반으로 한 이 바닐라 JS에서는 컴포넌트를 직접 인스턴스화하여 변수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만 전달할 수 있다면 오브젝트의 API 호출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상태를 받아오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차이는 합성과 상속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복잡한 컴포넌트를 작성할 때 이 컴포넌트들을 합성하여 쌓아나가는 방식인 컴포지션 패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 경험의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컴포지션 패턴만으로는 복잡한 로직의 단계를 추상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반면 OOP를 기반으로 한 바닐라 JS에서는 합성과 상속 두 가지 패턴을 모두 사용하여 컴포넌트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VS 코드에 파일 탐색기에 표현된 트리 UI의 경우 다음과 같은 레벨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일 탐색기는 에이싱크로너스한 파일을 다루는 트리이므로 우선 에이싱크로너스한 칠드런을 쿼리하는 데이터 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추상화하면 단순히 칠드런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의 트리라고 볼 수 있고 다시 한 단계 더 추상화하면 단순히 칠드런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트리이며 다시 여기서 한 단계 더 추상화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와 관계없이 단순히 숫자의 배열을 다루는 트리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 트리 접기, 펼치기 등 트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만 모아서 한 단계 더 추상화하고 마지막으로 이 트리 자체를 1차원의 리스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VS 코드에서는 이 과정을 합성과 상속 두 패턴을 이용하여 OOP의 앱스트랙션과 임페러티브한 API 호출을 통해 적절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닐라 JS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바로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쓰는 이유 중 하나, 이 템플릿 코드 작성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닐라 JS에 대해 생각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VS 코드에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 기법을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VS 코드의 핵심이자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디펜던시 인젝션과 서비스입니다. 앵귤러에 친숙하신 분들이라면 디펜던시 인젝션에 상당히 익숙하실 텐데요. 이 VS 코드에서의 디펜던시 인젝션, 줄여서 DI도 앵귤러의 DI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DI는 UI 개발자라면 많이 접하고 사용하시는 개념일 텐데요. 그럼에도
DI를 왜 쓰냐라고 물어본다면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 VS 코드에서 DI를 사용하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3가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abstraction, 즉 추상화를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injection, 즉 주입 그 자체를 위해서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컴포넌트 간의 상태를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VS 코드는 크게 두 종류의 추상화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플랫폼별 대응을 위한 추상화입니다. 이 파일 시스템과 같이 각 OS가 내부적으로 동작이 다를 경우 같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페이스는 공유하고 내부 구현은 다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다른 하나는 이 VS 코드와 모나코어의 분리를 위한 추상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VS 코드가 이 코드 에디터만을 분리하여 모나코라는 웹 에디터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코드 에디터가 VS 코드에 포함되었을 때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모나코로 제공될 때 같은 기능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VS 코드에서는 이 코드 에디터 내부의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 저장소로 OS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모나코에서는 브라우저의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DI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를 추상화하고 있습니다. DI를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젝션 그 자체입니다. UI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깊은 구조를 가진 컴포넌트를 작성해야 할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객체를 컴포넌트 깊은 곳까지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이 IOC 컨테이너를 활용한 디펜던시 인젝션이죠. 예를 들어 DI가 기본적인 기능으로 제공되는 앵귤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젝션을 구현하고 있고, 리액트에서는 IOC 컨테이너로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컨텍스트 API를 통해서 인젝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VS 코드에서는 인스턴시에이션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통해 DI를 구현하고 있는데요. 우선 필요로 하는 디펜던시들과 함께 인스턴시에이션 서비스를 인스턴스화하여 IOC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주입받으라는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타입스크립트의 데코레이터를 사용하여 주입받을 디펜던시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의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인스턴시 서비스의 create instance라는 API를 통해 생성할 수 있게 되고, 따로 디펜던시들을 지정해주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디펜던시와 함께 생성하게 됩니다. 앵귤러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 VS 코드의 DI 방식이 앵귤러와 많이 비슷하다는 점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 외에도 앵귤러와 유사한 점이 더 있습니다. 앵귤러는 자식 컴포넌트에서 기존 인젝터를 상속하는 자식 인젝터를 생성할 수 있는데, VS 코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 인젝터를 상속하는 자식 인젝터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디펜던시가 다른 디펜던시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인스턴시 서비스가 알아서 디펜던시와 관계를 파악하여 인스턴스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DI 과정에서의 디펜던시 리졸브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의 코드를 참고하시면 어떻게 서비스 간의 디펜던시 트리를 생성하고 서큘러 디펜던시 등을 처리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DI를 사용하는 마지막 이유는 스테이트 관리를 위함입니다. 이 VS 코드에서는 모든 상태를 서비스에 정의하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열려있는 파일 목록의 상태나 열려있는 워크스페이스의 상태 또는 터미널 상태 등 앱에서 표현하는 모든 상태들을 각각 서비스로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는 필요한 상태를 관리한 서비스를 주입받아 데이터를 나타내고 제어합니다. 모든 상태가 서비스라는 독립된 객체에 정의되어 있고, 컴포넌트는 원하는 서비스를 주입받아 사용하므로 자연스럽게 컴포넌트 간 상태 공유는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래 애쉬는 파일 탐색기와 에디터 탭 간의 상태를 공유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VS 코드에서 하나의 에디터 탭을 닫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UI에서 아이콘을 누르거나, 컨텍스트 메뉴를 통하거나, 커맨드 팔레트에서 실행하거나, 단축키를 실행하는 등 하나의 같은 행위에 대해 다양한 실행 경로가 존재하는데요. 같은 행위를 중복된 코드로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지양해야겠죠. 이 VS 코드는 이런 행위를 커맨드로 정의하고 각 경로마다 공유하여 사용하는데요. 커맨드 인터페이스의 생김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커맨드는 유니크한 스트링 아이디와 실행 시 수행할 핸들러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핸들러의 모양새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첫 번째 인자로 받는 서비스 액세서는 앞서 소개했던 디펜던시 인젝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IOC 컨테이너에 존재하는 디펜던시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객체입니다. 커맨드들은 커맨드 서비스라는 서비스에 execute 커맨드라는 API를 통해 실행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execute 커맨드의 인자로 커맨드의 객체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커맨드의 ID만을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실제 커맨드의 ID에 해당하는 핸들러는 이 커맨드 레지스트리라는 싱글톤 객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execute 커맨드에 커맨드 ID를 넘겨주면 내부적으로 레지스트리에서 ID 값에 해당하는 커맨드를 가져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축키를 통해 탭을 닫는 경로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다큐멘트 레벨에서 키 이벤트를 리스닝합니다. 사용자가 단축키를 입력하면 숏컷 목록을 관리하는 키바이너리 레지스트리라는 싱글톤 객체에서 입력된 키에 매핑된 커맨드 아이디가 있는지 탐색합니다. 매핑된 커맨드 아이디를 이 커맨드 서비스에 전달해서 서비스 액세서와 함께 호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핸들러를 호출할 때 이 명령이 탭을 닫는 명령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떠한 탭을 닫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알지 못하죠. 그러면 여기서 닫아야 하는 탭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할 텐데요. 앞서 VS 코드는 상태를 서비스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죠. 이 핸들러를 호출할 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액세서를 함께 넘겨주기 때문에 이 액세서를 통하여 에디터 탭 상태를 관리하는 서비스에 접근하여 현재 활성화된 에디터 탭을 가져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상태를 서비스로 관리하고 이 서비스를 IOC 컨테이너에서 관리함으로써 커맨드에서도 현재 상태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커맨드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여러 곳에서 실행되는 동일한 기능을 하나로 정의하여 코드의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명령을 커맨드로 정의하고 이 커맨드 서비스라는 하나의 통로에서 실행시킴으로써 실행 흐름을 일어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커맨드들은 레지스트리라는 싱글톤에서 관리되므로 외부에서 새로운 커맨드를 추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마지막 장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VS 코드에서는 여러 가지 익스텐션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 커맨드 패턴을 통해서 익스텐션 개발자들에게 손쉽게 커맨드를 추가할 수 있게 확장성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는데요. 이 커맨드 핸들을 호출할 때 추가로 넘겨주는 이 파라미터의 타입이 any의 배열이기 때문에 이 커맨드에게 넘겨주는 파라미터의 스펙이 바뀌거나 이 파라미터를 잘못 넘겨주더라도 이것을 컴파일 타임에 잡아내는 것이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VS 코드에서는 keybinding.json이라는 파일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숏컷에 원하는 기능을 바인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 키바인딩의 경우에는 포커스를 터미널 창으로 토글시키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커맨드라는 키값으로 행동을 정의하고 when이라는 키값으로 행동을 언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커맨드에 들어가는 스트링 값은 앞서 말씀드린 커맨드의 id인데요. 그렇다면 조건을 주기 위해 주는 이 when이라는 값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VS 코드는 이러한 조건 또는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컨텍스트 키라는 객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포커스가 에디터에 있는지, 에디터가 현재 텍스트를 선택하고 있는지, 또는 현재 활성화된 에디터의 ID를 나타내고 할 때 컨텍스트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키는 불리언, 넘버, 스트링 세 가지의 타입을 가질 수 있으며 각 컨텍스트 키는 커맨드와 마찬가지로 유니크한 스트링 ID를 가집니다. 이런 컨텍스트 키는 컨텍스트 키 서비스를 통해서 생성, 관리, 체크되고 컨텍스트 키 익스프레션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컨텍스트 키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컨텍스트 키의 값이 주어진 것과 동일한지 체크하거나 여러 컨텍스트 키들을 논리적 연산으로 조합하여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커맨드와 컨텍스트 키 두 가지를 조합하면 조건문과 실행문을 가진 문장을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숏컷을 눌렀을 때 현재 포커스가 터미널 창 밖에 있을 경우에는 현재 열려있는 터미널 창에 포커스가 가도록 하고 싶고, 반대로 현재 포커스가 터미널 창 안에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포커스됐던 이 코드 에디터에 포커스가 가도록 하고 싶을 수가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포커스가 터미널에 뭐뭐 할 경우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컨텍스트 키이고, 포커스가 어디로 가도록 하는 것은 이 명령을 나타내는 커맨드입니다. 그리고 앞서 커맨드와 컨텍스트 키는 컨텍스트 키는 모두 고유한 스트링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상태의 명령을 모두 스트링 아이디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포커스가 터미널 창에 있음이라는 상태는 터미널 포커스라는 컨텍스트 키 아이디로, 또 포커스가 어디로 가도록 하는 명령은 workbench.action.따따따라는 커맨드 아이디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VS 코드에서 키바인딩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해주는 keyBinding.json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의 각 상태를 아이디로 정의할 수 있는 컨텍스트 키라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사용자들에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는데요. 앞서 이 어플리케이션 상태들은 서비스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컨텍스트 키라는 같은 상태를 중복으로 관리하는 객체를 하나 더 만듦으로써 상태를 중복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번에는 VS 코드의 내부적인 확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S 코드는 이 코드 에디터에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찾기 바꾸기, CSS의 컬러 피커, 랭귀지의 고투, 하이퍼링크 등 많은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에디터와 밀접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가 기능들을 구현한다고 한다면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는 이 코드 에디터가 클래스 안에서 이런 부가 기능을 가진 클래스들을 인스턴스화하여 제공할 수 있겠죠. 즉, 이 코드 에디터가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모양새가 될 겁니다. 그러나 VS 코드에서는 이 코드 에디터는 정말 텍스트를 쓰고 지우는 핵심적인 기능만을 구현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부가 기능들은 이 컨트리뷰션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이 코드 에디터에 플러그인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코드 에디터가 부가 기능들에 의존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역으로 부가 기능들이 이 코드 에디터에 의존하는 형태가 됩니다. 실제로 VS 코드의 공식 문서를 보면 이 점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에디터나 워크벤치의 코어 부분은 다른 부가 기능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부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이 VS 코드는 에디터에 컨트리뷰션 등록할 수 있는 에디터 컨트리뷰션 레지스트리라는 싱글톤 객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 컨트리뷰션들은 에디터 컨트리뷰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고, 이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이 코드 에디터의 인스턴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register editor contribution이라는 API로 이 컨트리뷰션의 ID와 이 컨트리뷰션의 클래스를 넘겨주면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각각의 코드 에디터가 생성될 때 함께 생성하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 코드 에디터는 자신을 인스턴스화할 때 에디터 컨트리뷰션들을 가져와서 이 컨트리뷰션들을 함께 인스턴스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사용할 경우에 각 관심사를 컨트리뷰션 별로 세분화할 수 있고, 핵심 부분인 에디터 부분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 컨트리뷰터들이 함께 작업할 때 매우 유연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거나 굳이 확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 오히려 번거로운 구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이런 방식을 이전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접했었는데요. 이 마인크래프트는 이 프로그래머들에게 모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게임 내 컨텐츠를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VS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컨트리뷰션 방식과 거의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컨트리뷰션 패턴이 이 내부적인 코드의 확장성을 극대화시켜주는 패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VS 코드는 싱글톤을 상당히 많은 곳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메뉴 목록을 관리하는 메뉴 레지스트리나 숏컷 목록을 관리하는 키바인딩 레지스트리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보통 이 레지스트리라는 이름을 단 특정 목록을 글로벌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VS 코드를 접하기 전까지는 이 싱글톤은 가능하다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안티 패턴 중 하나라는 강력한 인식에 박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VS 코드처럼 레지스트리 용도로 싱글톤을 애플리케이션의 적절한 레벨에 이 제한된 영역에서 잘 사용한다면 어플리케이션의 구조가 작성하기에도 이해하기에도 한층 더
쉬워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흔히 안티 패턴이라 불리는 것들도 하나의 패턴이고 결국 패턴은 잘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VS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턴들에 대해 정말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복잡한 상태 관리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레퍼런스인데 여러분들에게도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